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랍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많은 신랑 신부들이 별의 일을 다 겪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너를 뛴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런 말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뢰 얘기하는 에피소드들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예비 남편은 일본에서 각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일본인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예비 남편은 그동안 소개팅하면서 만났던 남자들 중 가장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보니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전에 없이 편안한 분위기로 있다가 올 수 있었죠. 예비 남편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그날 이후로도 2번, 3번 더 만나자고 연락해왔고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결혼 약속 또한 일본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귄 지 500일이 되던 어느 겨울날 예비 남편은 눈이 펑펑 내리는 삿포로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니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되어 있던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몰래 미리 정성껏 숙소를 꾸며놓은 그 사람을 보니 결혼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마침 이듬해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예비 남편도 출장 기간이 끝나 함께 손잡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 한국 일정이 안정되면 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함께 지낼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예비 남편의 집이 저희 집과는 좀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잘 살았던 겁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는데 예비 남편의 집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말로는 예전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정도라는데 사는 동네도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동네였고 집도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사는 등 딱 봐도 평범한 집안 같지는 않았죠.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긴 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야. 아버지가 사업 물려받고 나서 크게 휘청일 때도 몇 번이나 있었고 집이야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그 집 그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나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아빠랑 둘이서만 사는데 이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물론 당신 부모님도 당신처럼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괜히 좀 걱정이 되네.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은 아들만 둘이라 당신 같은 예쁜 며느리가 생기는 걸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예비 남편의 위로에 저는 겨우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정 긴장되면 자기가 먼저 저희 아빠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는 일정을 먼저 잡아주었죠. 약속된 날에 예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아와 주었는데요. 한 손에는 간단한 선물을 들고 아빠가 내어주신 치킨을 먹고 맛이 있다며 칭찬을 하고 시종일관 사람 좋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밝게 이어갔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만 이게 우리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일세. 애엄마도 연락을 해보긴 했는데 지금 한국에 없어서 아마 나중에 상견례 자리도 잡히고 하면 그때는 일정 맞춰 입국할 수 있을 게야. 아, 어머님이랑 아직 연락하고 지내세요? 그럼 언제든지 두 분 편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치킨이 너무 맛있는데요. 이 메뉴가 가장 잘 나갈 만하네요. 제가 원래 양념파인데 아버님이 해준 후라이드가 웬만한 양념보다도 맛있어요. 그래? 참. 20년 넘게 닭만 튀기다 보니 자네 차 가져왔나? 생맥주도 한 잔 할 텐가? 대리 부르면 되죠. 이렇게 맛있는 치킨에 도저히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네요. 자주 오게나. 우리 사위는 내가 2마리, 3마리도 튀겨줄 수 있네. 아빠는 기분이 좋으신지 그날 예비 남편과 맥주도 한 잔 함께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결혼할 사람을 참 잘 만났다는 뿌듯한 생각과 함께 며칠 뒤 나도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예비 남편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긴장감도 사라지고 의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한 손에는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선물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도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절 반겨주셨죠. 어머, 네가 지은이구나. 어서 와.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뭘 또 이런 걸 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작게나마 챙겨왔어요. 어서 들어오렴. 아우, 이쁘기도 해라. 집 내부로 들어가니 예비 시댁 집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다더니 그 말이 제대로 실감이 났죠.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으셨는데 하나같이 맛 또한 수준급이었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저희 아빠 가게에서 했던 것처럼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얘기와 함께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요. 제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어머, 어머님,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 더 있으니 먹고 더 먹으렴. 요즘 애들답지 않게 먹는 모습도 참 복스럽구나. 부모님이 참 기뻐하시겠어.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치킨집 하고 계세요. 엄마는... 뭐? 치킨집? 치킨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우리 아버지도 퇴직하신 뒤로는 운전하시는데 뭐. 그거랑 이거랑 같니? 네 아버지는 벌 거 다 벌어놓고 소일거리로 운전하시는 거잖니? 그럼 지은이 너희 아버님도 원래는 다른 일 하시다가 전향하신 거니? 아, 저희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신 뒤부터 20년 동안 치킨집만 운영하셨어요. 동네에서도 단골 엄청 많으시고. 뭐? 이혼? 아이고. 그치만 저희 부모님 아직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상견례 자리에는 2분 같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남남인데 뭐하러 오신다니? 엄마! 예비 시어머니의 공격적인 말에 갑자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죠.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대답했을 뿐 잘못한 건 없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많이 당혹스러운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킨 사람은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조용히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는 저에게 친절한 말투로 물어보셨어요. 사돈 어르신께서 그럼 혼자 너를 명문대에 보내시고 일본 유학도 보내신 거니? 이번에 대기업 인턴직 합격했다는 소식은 승철이 통해 들었다. 네, 제가 원래 그쪽 분야로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빠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네 성구안도 대단하고 그런 널 믿어준 사돈어른도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지은이가 대학도 반학기 조기 졸업해서 아마 같이 들어간 인턴들 중에서 제일 어릴걸? 그치? 아, 응. 내가 제일 어리긴 해.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의 노력으로 분위기가 다시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의 대화를 듣던 예비 시어머니도 왜인지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 뭐 지은이 네가 능력이 있으니. 아니 근데 인턴으로 들어가면 정직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아니 엄마 거긴 웬만하면 정직원 전환 시켜주더라고요. 인턴을 애초에 엄청 힘들게 뽑아서 그런가 봐. 그래 그렇다면야 뭐. 승철 엄마가 워낙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렴.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좋은 딸이라니. 당신도 참. 그래 사돈 어르신이 참 뿌듯해 하시겠어. 우리도 가끔씩 치킨이랑 맥주를 즐겨 먹곤 하는데 나중에 사돈 어르신이 하시는 가게에 들러봐도 괜찮겠구나. 아, 네. 대기업 다니게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인 게야. 엄마 없이 자랐다니까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저희 엄마는 승철 엄마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다. 저 사람이 그래도 살림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편이거든. 잘 배워두면 너도 애 키우고 살림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게다. 중간에 잠깐 분위기가 싸해졌던 때, 그때 예비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어찌저찌 좋은 분위기인 것처럼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속이 너무 답답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누가 봐도 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비 남편 역시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조금 직설적이긴 하지만 다 저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며 저를 달래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나름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원래 저희 집은 지금처럼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보다 이혼하신 이후에 더 화목해진 특이한 집안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희 할머니였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렸을 적 첫 기억부터 저희 엄마를 늘 괴롭히셨어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처자빠져 있어. 얼른 네 남편 아침상부터 차려야 할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회식 자리였어서. 이게 토요일이라고 괜히 늑장 부릴 생각만 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주제에 무슨 놈의 회식 타령이야. 금방 상 차릴게요. 엄마, 저 아침 안 먹어도 돼요. 저희 좀 자게 냅두세요. 너 안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먹냐? 뭐해? 얼른 일어나지 않고. 에이, 아들도 못 낳는 년이 게으르기까지 하니.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살았었는데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지역 유지라 원래부터 돈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에 비해 평범하게 자라온 저희 엄마가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다고 해요. 결국 시집을 올 때부터 할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는데 설상가상 첫 아이로 딸인 제가 나와버려서 엄마는 저를 낳은 이후로 더 심하게 구박을 받고 사셨죠. 할머니는 인신고격은 기본에 엄마가 물 마시는 거,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 당시 어렸던 저는 모든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떠오르는 기억마다 할머니로 인해 고통받았던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들 뿐이었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저까지 구박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집안 분위기가 엄하고 살벌하니 제 입장에서도 눈치가 많이 보였던 기억은 있네요. 너무 엄마를 심하게 구박하는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나서서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아빠 역시 기세가 형형하신 할머니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처음엔 엄마도 아빠에게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말려보라고 하다가 아빠가 매번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실패하는 걸 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하고 셔졌다고 해요. 결국 제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엄마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내민 이혼 서류에 처음에는 완강히 이혼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혼이라니, 당신 나이도 있고 우리 지은이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알았어.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아니, 당신은 평생 당신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날 좀 놔줘. 난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못 살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정말 앞으로는 달라질게.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 그만하라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 볼게. 어? 당신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지은이는 엄마 없이 자라라는 소리야. 내가 여기서 정신병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자꾸 이런 모습 지은이한테 보이는 것도 애 정서에 안 좋아.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맘 편히 버는 게 지은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거야. 어머님이 그래도 당신 손주는 안 건드리시잖아. 제발, 제발 나 좀 이 집에서 나가게 해줘. 엄마의 처절한 말에 아빠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두 분이 우시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저도 울음이 터졌죠. 제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나와서 절 안고 꺼이꺼이 통곡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결국 아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고 노발대발 하셨지만 이미 엄마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신 뒤였죠. 이래서 옛말에 겉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간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말도 없이 도망을 가. 아주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그만하세요. 엄마 잘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부모 없는 애는 만나지 말라고 했잖니. 경우가 없어도 정도 껏 없어야지. 남의 가정을 이렇게 파탄을 내놓고.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있을 때도 제가 엄마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엄마가 내쫓은 거나 다름없어요. 알아요? 그렇게 죽을 만큼 못 살게 괴롭혀서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을 탓하다니.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엄마야말로 제 가정 파탄낸 원흉 그 자체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 건지 그때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 보였죠. 처음으로 할머니가 남의 말에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빠한테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잠시 뒤 저에게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마디만 하셨죠. 제가 방으로 돌아와 인형을 안고 불안하게 있을 동안 거실에서는 할머니랑 아빠가 조용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잠시 뒤 쾅 소리와 함께 아빠가 집 밖을 나가신 걸로 봐서는 대화가 잘 안 된 듯 했어요. 한동안 할머니와 아빠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셨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는 이 모든 사달이 난 뒤에도 본인이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궁전같이 넓고
아름다운 할머니 집은 매일매일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결국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기도 더 이상 할머니와 못 살겠다면서 절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웬만해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죠. 아빠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니던 회사도 아예 사표를 내고 올라와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아빠 말로는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한 것도 할머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지. 원래는 요리를 하고 싶으셨다고 했죠. 음식에 진심이었던 아빠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일같이 가게에 남아 메뉴를 연구하셨어요. 할머니 집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집에서 살게 되긴 했지만 아빠랑 저는 전보다 활기차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덕분에 저희 치킨집은 빠르게 손님들이 늘었고 옆 동네에서까지 치킨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들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자상하고 재미있는 아빠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저랑 놀아주더라도 어딘가 여유가 없고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온 뒤로는 마음이 편해지셔서인지 진심으로 절 돌봐주시더군요. 물론 저도 사춘기 때엔 엇나간 적도 많았고 아빠랑 싸웠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화해도 하는 등 여느 가족들처럼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전에 없이 아늑하고 편안해지니 저도 할머니 집에서 나온 게 더 좋았고요. 좋은 점은 또 있었어요. 아빠랑 저는 서울에 올라온 뒤에야 엄마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엄마도 집을 나간 이후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저를 보러 오셨어요. 3년 만에 만난 엄마와 저는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았고 한동안은 자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엄마가 업무적으로 바빠지게 되면서 얼굴 보는 일이 드물어지게 되었어요. 이혼 후 서울에 올라와서 하시던 사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광을 받게 되어 해외로 출장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틈날 때마다 절 보러 오려고 하신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오히려 서로의 삶에 집중하면서 변함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있던 저는 선생님의 부름에 다급하게 조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님께 연락 왔어. 얼른 가방 챙겨서 집으로 가보렴. 헐레벌떡 집으로 간 저는 수척한 얼굴을 한 아빠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3일 정도 만에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셨다고 했어요. 굳은 표정으로 운전하는 아빠였지만 제 눈에는 아빠의 마음이 많이 복잡해 보였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아빠의 굳어있던 표정이 그제야 풀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때까지 할머니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던 저도 갑자기 실감이 나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엄하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챙겨주던 할머니였거든요. 다음날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신 엄마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셨어요. 엄마는 할머니 영정사진을 한참 노려보셨는데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셨죠.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내가 어머님 100살도 넘게 사실 만큼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작 이 짧은 시절 살다 가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셨어요? 나는 아직도 가끔 어머니 나오는 거 악몽을 꿔요. 그렇게 남의 인생 못살게 괴롭혀놓고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혼자 가셔서 왜 마음 편히 원망도 못하게 하세요? 어쩜 그렇게 마지막까지 절 괴롭히시냐고요?
조문객이 많이 오시진 않아서인지 전부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엄마의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다 못 본 척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빠랑 저는 더 울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렸답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유산의 대부분을 엄마한테 남기셨다는 거예요. 평소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할머니셨는데 혼자 지내시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2년 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아빠한테 넘기라고 했지만 아빠는 극구 말리셨어요. 당신이 그거라도 받아야 우리 가족의 죗값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난 어차피 그 돈 받아도 제대로 관리도 못해. 내 몫으로는 이 정도면 적당해.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이 정도 돈으로 화 안 풀리니까 그냥 당신이 가져. 지은이 키우는 건 당신이잖아. 참나,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당신 닮아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 키우는데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비가 많이 들기를 하나, 애가 사치를 부리기를 하나, 이 돈 필요 없어. 지은이한테 뭘 해주려거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잖아. 아빠는 끝까지 엄마한테서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결국 할머니의 유산을 받아가셨고 그 돈으로 대부분 제 학비를 대주시거나 저에게 용돈을 주시곤 했죠. 가끔 주시는 용돈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학생인 제 입장에선 충분한 돈이었고 저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어요. 아빠가 하시는 치킨집도 꾸준히 손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틈틈이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아직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엄마 얘기를 꺼내봤어요. 아빠, 엄마랑 또 연락해? 아니야. 그냥 한국에 또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지은이 너한테도 말해주니까.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신데 둘이 다시 만나도 되지 않아? 이 녀석이 벌써 다 커가지고 무슨 그런 걸 눈치채고 있어. 눈치채더라도 좀 모른 척 해주지. 나는 상관없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만나라고. 아빠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먼저 그러니? 네 엄마가 만나준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좋게 해야지. 아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정말 두 분은 재결합을 하지 않더군요. 엄마도 아빠가 싫은 눈치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이에는 오히려 전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때는 저도 두 분이서 저 몰래 연애하시는 걸 못 본 척 해드렸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서 별로 화목해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더 애틋한 사이예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편견 어린 시선이 굉장히 거슬렸던 거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잘 모른다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실상은 다정한 집안이니 아마 예비시댁 식구들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만난다면 금방 편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예비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처음 제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날이 오기 전까지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 날이 되어 저는 아빠와 함께 시간 맞춰 약속 장소에 갔어요. 저희 엄마는 그 전날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셨다가 KTX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더 이른 시간에 표를 구하지 못해 30분 정도 늦는다고 하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께 미리 양해도 구해놨죠. 그렇게 두 가족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치킨집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애들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줄 여력도 없으시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저희 아빠에게 저런 소리를 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고 식탁 위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예비 남편이 어색하게 하하 웃으며 억지로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우리 신혼집도 바로 안 구하기로 했는데. 신혼집을 바로 안 구한다니?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일단 결혼식에 집중하고 신혼집은 천천히 구하기로. 초기에는 자리를 먼저 좀 잡고 후내년쯤부터 알아보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결혼 전에는 구해놔야지. 그게 무슨... 예비 신랑과 저는 신혼집을 급하게 구하지 말고 일단 결혼식에 먼저 집중하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천천히 구한다는 얘기인 줄은 몰랐어요. 어른들이 다 계시니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그렇고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망언 때문에 이상해진 분위기를 더 망칠 수도 없어서 제가 섣불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아빠한테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혼수 마련할 돈은 있으시겠어요? 사부인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번듯한 혼수는 해줄 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이야, 누가 못하나요? 혼수도 쓸만한 혼수를 하셔야지. 엄마, 저희 엄마가 말씀이 좀 이러셔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다 보니 그래요. 가만히 있거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사돈, 말투보단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서로 나쁠 것 없는 제안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말고. 제가 사돈어른 솔직히 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저희도 지은이처럼 젊고 능력 있고 빠릿빠릿한 며느리 드리는 건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 동네 치킨 장사 하신다면서요? 그럼 보나마나 혼수도 변변찮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받고 번듯한 신혼집 내어줄 마음은 없어요. 애들 결혼식 올리고 나면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이것저것 가르칠 테니까 혼수할 돈은 그냥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딸더러 시댁에서 지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애가 엄마도 없이 자랐는데 가르칠 게 한두 개겠어요? 데려다가 남편이 바깥일 잘 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죠. 나중에 애들 신혼집 구해주는 비용 생각하면 뭐 몇 년 종살이 한다 치더라도 보수가 섭섭하지 않은 수준일 겁니다. 뭐 종살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 사돈 어르신도 어줍잖게 혼수 그딴 거 할 생각 마시고 한 5천 정도만 그냥 보내세요. 그 정도 돈은 있으시죠? 누가 엄마도 없이 자랐답니까? 애 엄마도 여기로 오는 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은이 부모가 아닙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하녀 취급하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데 그러자 하겠습니까? 애들 결혼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하죠.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자 듣다 못한 저희 아빠도 언성을 높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뒤늦게 저희 엄마가 도착을 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중요한 자리라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자리에 늦게 되어서... 마침 잘 오셨네요, 사부인. 사부인과는 말이 좀 통하겠죠? 저희가 애들 결혼하고 나서 자립할 시기가 오면 그때 신혼집을 구해주려고요. 그러니 이쪽 집안에서는 혼수 따로 하실 것 없이
그냥 현금으로 5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들은 그대로예요. 듣자하니 사돈내외가 이혼하셔서 지은이가 엄마 없이 컸다죠? 그러니 살림을 제대로 배웠을 턱이 있나요? 애들은 결혼하면 일단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이것저것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여보 그만해. 집사람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람이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이게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만한 언사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만난 지 1분도 안 된 초면인데. 애들이야 아직 세상 물정 몰라 그렇다 쳐도 어른들끼리는 이제 서로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이보세요. 말씀 가려하세요. 당신 그만하라니까.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지은이 정도면 괜찮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 사부인도 괜히 체면 차리실 거 없이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무 배경 없는 며느리 우리 식솔로 받아준다는데 5천 정도면 솔직히 사부인 입장에서도 감지덕지 아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참 개념 없는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데 벼랑간 예비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예비 시어머니 뺨을 엄청난 힘으로 내려치시는 겁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고조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고요해졌죠. 예비 시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사돈네에 모셔놓고 이게 대체 무슨 망언이야.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종용하셨죠.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이 나한테 알아서 얘기 잘 하라면서. 우리 회사 대표님이시라고. 얼른 사과드려. 대표님이면 뭐 어쩌라고. 당신 그 소일거리를 하는 일 그냥 때려치면 그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누구처럼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작 그런 일로 나한테?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는 더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저희 엄마는 그런 예비 시아버지를 보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다르다뇨? 그쪽 집안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저희 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당장 오늘 내일 할 텐데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눈이 탁구공만큼 커져서 예비 시아버지를 봤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죠. 당신, 저 말들이 다 사실이야? 그래서 애들 신혼집 당장 해주기 싫다고 그런 거였어? 아니,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온 거냐고? 신용불량자라서 어디 취직도 못한다고 우리 면접관한테 빌었다길래 내가 불쌍해서 뽑아줬더니 가족들은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래도 과거에 물란하게 놀다가 꽃뱀한테 제대로 당해서 쓸데없이 돈 날리고 그런 거 반성하고 사는 줄 알고 채용했더니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떤 얼굴을 하고 앉아있고 영 못 쓸 사람이네. 황 기사님, 내일부터는 그냥 출근하지 마세요. 대표님,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 나게 해서 그렇지 저희 아들이랑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한테 계속해서 못된 소리 할 때 아버님이랑 이 인간은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포장하게 급급했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둥. 사람이 그게 뭐예요? 당신네들 집안 사정이 어떻던지 간에 전 아까부터 이 결혼 그만두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일어날게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집안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고
정이 팍팍 식어가는 중이었는데 엄마 앞이라고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이라니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었죠. 물론 이 모든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예비 남편놈에게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테이블 옆에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피는 빚쟁이 아저씨를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그냥 놔버렸답니다. 결혼을 파토내고 한동안은 예비 남편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죄다 자신이 잘못했다. 부모님도 반성하고 있다는 말들이었죠. 물론 예비 남편만 보자면 연애할 당시에는 좋았던 기억들이 정말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탈탈 털렸죠. 그래서인지 헤어지고 나서 많이 슬프지도 않더군요. 엄마는 정말로 바로 상견례 다음날 그 빚쟁이 아저씨를 해고했어요. 유일한 돈줄이었던 기사직을 빼앗기니 그 궁정 같은 저택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지인을 통해 들었던 그 집안의 마지막 소식은 그 집 아줌마 아저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돈만 밝히던 아줌마였으니 같이 있어봤자 마이너스인 아저씨랑 손절치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어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작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는 엄마랑 둘이 사는 성실한 사람인데 성품도 올곧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어머니 역시 정말 따뜻하고 사려 깊은 분이시고요. 그분은 오히려 저희 가족의 사연을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어린 나이에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는 어머님을 보고 지금 예랑이와 결혼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저희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저랑 예랑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요즘은 알콩달콩이세요. 이전 상견례 일 이후에 엄마는 갑자기 자기가 집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며 은근슬쩍 한국에서 지내고 계세요. 저희 집 바로 옆 건물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셨죠. 덕분에 아빠는 늘 입이 귀에 걸려 계시고요. 아무쪼록 이제는 두 분이 아무런 방해물 없이 잘 사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면서 미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삶을 안전하게 해주지만 그걸 넘어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겪었던 그 아줌마처럼 제 가족한테 똥 묻은 건 생각 못하고 겨 묻은 남들을 나무라는 그런 짓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 내일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몇 달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연 살롱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푹 빠져 매일 듣고 있어요. 참 갖가지 사연들이 있고 좋게 풀린 케이스가 많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꽤나 시댁 등살에 시달리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한 22년을 연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줬어요.
역시 진정한 복수는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수더군요. 남편은 집에서 참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신우를 데려왔는데 어찌나 자기 딸만 챙기는지 어릴 때 친어머니를 여인 남편은 평생 가슴에 아픔을 묻고 살아야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중퇴를 하고 중소기업에 다녔고 거래처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중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렸더니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느닷없이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며 연락을 하셨어요. 분명히 전화통화할 때는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 건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말로는 환영한다 반갑다 했지만 태도나 표정이 어딘지 떨떠름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미리 들은 게 있어서 태연하게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보자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우같이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한다길래 그러라고 하기는 했다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쑥에까지 딸려서 오겠다는 건지. 그날 내가 예의상 아무 말 안 했는데 민우 걔는 30년을 알아도 모르겠다. 어떻게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지.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건 더더욱 아니지. 상견례 전에 보자고 한 거는 혹시라도 니네 집에서 너 애 가졌다는 거 핑계로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뭐 보태주기를 바라는 말 나올까 봐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알았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바로 가버린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난 후에는 신우하고 나란히 화장실에서 저와 제 남편 흉을 보더군요. 아니 진짜 뭐 저런 볼 것도 없는 집이랑 결혼을 하겠대. 나도 좋은 며느리 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 속으로 안 나왔대도 정말 민우는 알 수가 없다. 내비도 엄마 다 지팔자야.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렇게 다 지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지가 번듯한 대학 나왔으면 비슷한 학벌을 가진 애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수진이 너처럼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부러지는 거 쉽지 않지. 그렇다고 해도 어디서 저런 애를. 아유 내 팔자야. 그러니까 딱 말 잘 해놔야 돼. 절대 도와줄 거 기대하지도 말라고 해. 내가 여자애 따로 불러서 단단히 말해놓기는 했다. 지가 맑게 알아먹는 애 같았으면 알아서 하겠지. 가자. 화장실 안에 있던 저는 저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네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늘 차가웠고 자기는 늘 뒷전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보태주겠다고 했던 결혼자금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할 수 있는 만큼 설득을 해봤어요. 저한테 약속한 돈이니까 해주세요. 아이도 생겨서 저희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모자랄지도 몰라요. 야 모르겠다. 네 엄마랑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온갖 말로 빈정거렸다네요. 그러게 누가 네 마음대로 일 벌리라고 시켰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네가 책임도 못 질 거 일부터 저질러 놓고 여기저기 구걸하면 되겠어? 솔직히 네 짝되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내 친아들이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겠지만 뭐 어쩌겠니? 그랬다가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아들 아니라 그런다. 말 들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되는 대로 살아. 남편은 저걸 저한테 다 전해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나중에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고요. 아무리 양어머니라고 해도 3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러는 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래되면 이런저런 정이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자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어요. 나도 자기가 어머니랑 누나가 쌀쌀 맞다고 뒷전이라고 할 때 예상은 했었어. 집안 이야기 거의 안 한 게 이래서였네. 진짜 외로웠겠다. 나 같았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참 너무하신다. 괜찮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나만 우울해져. 빨리 잊어버리면 돼. 남편은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는데 웃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남편은 신우와 비교를 당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남편이 뒤떨어지지도 않았고 꽤 준수한 편인데도 그렇게 깎아내리느라 바빴대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는 관심 없었고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아빠까지 덩달아 누나만 인정하고 예뻐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자기도 꼭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지만 다들 남편이 이룬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그까짓 거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나온 대학이 신우가 나온 대학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말이죠. 그 이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저 얼른 이 집안에서 빠져나가지는 일념 하나로 살다가 저를 만났고 이제야 인생에 햇빛이 드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나 영주 너랑 우리 아이는 절대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줄 거야. 내가 꼭 성공할게. 거창한 성공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서로 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거면 돼. 저희는 결국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대출금을 합해 친정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걷어갈 정도로 저희한테 인색했어요. 이건 내가 민우 키운 값이다. 그러니 내가 정당하게 가져가는 거야. 이걸로 불만 가지면 니네 인간도 아니야. 알았어? 시어머니가 하도 당당하게 구니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튼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저희 부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저희끼리 잘 살면 되겠지, 다른 간섭을 안 하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부터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불 빨래에 때 아닌 김장까지 정말 알차게 부려먹더군요. 아이를 가져 배는 점점 불러오고 움직임은 둔한데 거기에 신우까지 숟가락을 얹어 지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시댁하고 저희 집이 버스로 30분은 되는 거리였음에도 말이에요.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뭘 사다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죠. 제가 무슨 자기네들 비서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요즘 어떤 비서가 저런 일을 하나요? 이건 뭐 몸종 취급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남편한테 마음을 주지 않을까 하고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저희를 좋게 봐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고 진심으로 보이면 싫었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보거나 좋게 보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당연히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이 안 좋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시댁에 가서 오만 일을 다 하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 저랑 아이는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게 되니 딱 입 다물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기분 속에서 꾹꾹 참으며 시댁 일을 하던 어느 날 확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속옷 싸우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물건을 잘못 샀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사이즈 말했는데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딱 보면 모르나? 올케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게 내 사이즈로 보여? 샘플 걸어놓은 것 중에 없으면 다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형님이 말씀하신 게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변명은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사기 전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 올케가 좀 잘해라.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풀려서 민우한테 나중에 뭐 하나라도 물려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고 싶던 마음도 싹 달아나지. 아, 정말. 이거 올케 돈으로 해. 난 이거 돈 못 줘. 이건 정말 도우미한테도 저렇게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일을 꾹 참고 하던 도중에 마트에 갈 일이 생겨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분하고 저만 치서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길을 피해서 가는데도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어요. 아유, 며느리 잘 얻어 좋겠다. 나는 이제 들어가서 내 손으로 다 차려먹고 치워야 되는데 무슨 복이야. 부엌댁이잖아. 걔가 무슨 며느리야. 그런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트럭만 같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네 손주 임신했잖아. 너무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얘, 임신은 나도 해봤고 너도 해봤어. 그 정도로는 까딱도 안 해. 척 보면 아는 거잖아. 아니, 대학도 못 나온 게 이 정도 대접해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뭐 내 친손주니? 몇십 년이 지났어도 내 새끼는 우리 수진이 뿐이야. 수진이가 낳은 손주가 내 손주야. 물론 저를 어느 정도 얕보고 일부러 부려먹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대놓고 저를 부엌댁이라고 하니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더러 대학 중퇴라고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교양이라곤 한 숟가락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를 부엌댁이라고 한 건 그렇다 치는데 자기 손주는 신우의 손주밖에 없다는 말에 정말 참담하더군요. 남편이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 길로 마트에 가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집에 와서 1시간이나 됐을까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는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어요.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왜 저녁을 하다 말고 와서 사람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네 신우 전화는 왜 안 받고? 친구 데려간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너 일부러 나 친구 앞에서 물 먹인 거지?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하찮은 걸 며느리라고 받아줬자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겨우 떼어낸 후에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더는 거기 가서 일 안 해요. 제가 부엌댁이라면서요. 어머니 손주는 어머니 딸이 낳은 손주밖에 없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민우 씨랑 결혼해서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줬다고요? 어떤 시부모가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쉬는데 머리채를 잡아요?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축의금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저를 부엌댁이라고 하고 집안 허드렛 일부터 오만 힘든 일만 시키면서
며느리라고 하지도 않는 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싫네요. 그만 가주세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 뭐야? 어디다 대고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거야,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했을지는 몰라도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제가 어머님하고 형님 시키는 일을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도 돌아설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예 저나 민우 씨나 찬밥 취급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머님 말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민우 씨 시댁에 있는 그 얼마간의 재산 받겠다고 더는 바보짓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부엌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야, 너 그때 밖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아니, 내가 친구랑 말 편하게도 못해? 그런 눈치를 봐야 돼. 말 나왔으니 해보자. 널 왜 내가 며느리라고 인정해야 되니? 돈을 잘 버니, 외모가 특출나니, 학벌이 좋니? 전에도 말했지만 너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밥값은 해야 되잖아. 그 밥값 해주게 한 걸 가지고 이따위로 시위를 해? 저는요, 사실 그 잘난 형님하고 저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요? 뭐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뭐가 특출나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민우 씨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 있고 배우는 사람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하고 형님한테 부엌대기 소리 들으면서 일 못해요. 제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하겠어요. 이제 저 시댁 안 갈 거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대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기세에 뒤로 밀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받쳐주는 거였어요. 남편이었어요. 마침 퇴근한 남편이 난리가 난 걸 보고 바로 저를 붙잡아 준 거였죠.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미쳤어.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답을 하고 댐벼? 얘가 뭐라는 줄 아니?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안 하겠대. 내가 시키는 거 안 한대. 시켜요? 뭘 시켰는데요? 엄마 그동안 이 사람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설마 이런 몸을 한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킨 거예요? 남편 분노지수가 점점 높아지자 목소리까지 커지고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좀 더듬더군요. 얘,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 쳐다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네가 이런 식으로 편을 들면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잖아. 내가 엄마를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잘못으로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돌아가시고 발길도 하지 마시라고요. 너 내 얘기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기냐? 뭘 들어요, 듣긴. 안 들어도 다 알겠는데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국물도 없다. 언제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협박 안 먹히니까 가세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아, 그럼 저야 땡큐죠. 엄마 이 집에 지분 하나도 없는 거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근처에라도 있는 거 보는 날에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위압적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고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살펴봐 주더니 괜찮냐며 왜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것까지 본 이상 더는 감출 것도 없겠다 싶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어요. 나 우리 콩이를 위해서도 더는 부엌대기 안 할 거야. 자기 자존심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렇게 집에서 불러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내가 한심하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내가 아니랬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그날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 새엄마 온 후로 저한테 뭐 하셨어요? 새엄마한테 저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엄마, 누나랑 손절이에요. 연락 끊고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 셋이서, 아니, 다 같이 잘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연락을 차단해도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저를 귀찮게 하자. 시누 집에 가서 큰 소리치며 아주 대판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시댁에서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혼하고는 인성이 변했다며 남편을 비난하고 저를 집안에 잘못 들어온 여자 취급하며 욕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더 힘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는 정말 시댁과는 완전 결별을 했어요. 남편은 진작에 이랬어야 했다며 속이 다 후련하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나만 추켜 세우고 자기는 늘 손가락질 당했던 게 사실이 아닌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언젠가 우연히 만나게 돼도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 자기가 100번 오라. 진정한 복수는 욕하고 가슴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우리 진짜 성공하자. 남편은 원래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었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대학 선배와 함께 IT 계열 사업을 시작하더니 진짜 성공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었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분당의 아파트를 샀어요. 참, 이렇게 여기 서서 바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22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네. 당신 진짜 수고 많았지. 이제 좀 쉬면서 일해. 나이도 생각해야지. 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야. 하긴 그래도 우리 지수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야겠어. 이러다 언제 훌쩍 결혼한다고 곁을 떠날지 모르잖아. 당신하고도 오붓한 시간 많이 가질게. 당신만 위한 시간도 좀 가져. 오롯이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의지 하나로 성공을 이루어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댁 친척분이었는데 곧 시아버지 팔순인데 그래도 그때는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었더니 우연히 제 친구와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돼서 번호를 물어봤다네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아버지가 팔순을 맞았는데 남편한테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실대로 말을 한 뒤에 가든 안 가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 생일을 잊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더니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팔순은 가야 될 것 같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딸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저와 남편 둘만 가기로 했죠. 대형 식당 앞에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팔순 생일 예약이 써있더군요. 안에는 화려한 복장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바로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더니 바로 인상을 쓰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흘겨보기도 했고요. 신우이는 저와 남편의 차림새를 꼼꼼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또 그럴싸한 건 빌려 입고 왔네. 일단 왔으니 맛있게 먹어. 근데 공짜는 아니다. 니들 우리 가족 아니잖아. 돈은 내야지. 라며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더군요. 남편과 저는 따로 챙긴 봉투 2개를 각각 신우와 시모 앞에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아내의 돈을 보고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희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이가 삐죽거리며 웃었어요. 있잖아. 나는 회사에서 임원돼서 연봉 1억 가까이 받아. 우리 남편은 퇴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고깃집 차려서 장사 잘하고 있고. 니네는 어디 살아? 아직도 그 촌스러운 동네에 사니? 우리 아파트 구경 올래? 인천이라서 공기도 좋고 신축이라 아파트 단지도 엄청 깨끗하고 넓어. 내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뭔지 보여줄게. 기왕 만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명색이 누나인데. 그러더니 신우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가서 지금 봐. 남의 명품 몹시나 빌려입고 20년 만에 시댁 온 거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게 그때 조금만 참지. 그럼 아빠랑 엄마가 불쌍하다고 뭐 하나라도 줬을지도 모르잖아. 올케가 민우를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말 가소로운 건 신우이와 시어머니였는데 두 사람은 저희를 가소롭다는 데 쳐다보며 비웃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묵묵히 쳐다만 봤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이럴 때 여유로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집에 초대할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 그러자 신우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됐거든. 내가 니네 사는 데를 왜 가니? 추잡스러운 데 가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오세요. 형님, 다른 세계도 구경하셔야죠. 어머, 옳게 정신 차렸어 이제야? 다른 세계 구경이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우리가 사는 세계 구경시켜줄게. 민우야, 내가 특별히 가줄게. 언제가 좋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올 날짜가 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분노가 솟아오르더군요. 저는 그날 두 사람한테 단단히 갚아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는 날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맞이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저희 아파트를 보자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저희 집에 들어서며 모든 걸 찬찬히 뜯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이 모든 걸 이루어낸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직접 거실로 과일을 내오며 말했어요. 두 사람 다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살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러자 신우이가 정색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두 사람 쇼하는 거지? 이 집 진짜 주인 누구야? 두구네 집 빌려서 지금 구라치는 건데 어떻게 네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 나는 못 사는데 네가 어떻게? 말이 돼? 두 사람 이딴 데에 돈 쓰느라 돈이 없는 거겠지. 인생 이렇게 살지 마. 누나는 사람을 좀 믿기도 해봐. 왜 내가 누나보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남편은 그러면서 아파트 문서를 두 사람 눈앞에 던져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집 명의를 확인하고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보고는 더 놀라서 얼굴이 하얘지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네가 이런 데서 살아? 니네 무슨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내가 왜 누나보다 공부를 못해? 잘했는데 누나랑 엄마만 인정 안 한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나온 대학이 누나 대학보다 더 좋아. 아무리 우겨봤자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성공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뢰를 쌓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누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고? 나는 그런 액수 넘은 지는 오래됐어. 아버지 팔순잔치 때 내 앞에서 가짜는 잘난 척 하던 거 많이 웃겼어. 내가 진짜 다시 만날 때에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데. 그리고 해냈지. 누나는 집안 식구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해도 그 정도지만 나는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렇게 해냈어. 물론 장인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친부모 형제보다 집사람네 가족이 100배는 낫더라. 이런 경우도 있네. 내가 운이 트이려고 이 사람 만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이랑 손절하고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 버르장머리 없고 윗사람 몰라보는 건 여전하구나. 그래가지고 돈만 잘 버는 기계밖에 더 되니? 니네가 이렇게 살게 됐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그동안 죄송했다.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용돈도 두둑하게 보내고 때마다 여행도 보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누나네도 도와주고. 어떻게 이렇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저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걸 바래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도 남편이 말하는 걸 거들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팔순잔치 하던 날 저희 보고 여기까지 왜 왔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잘 차려입고 갔어도 믿지도 않고 끝까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성공한 거 알고 갑자기 가족 행세 하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를 언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요? 난 진짜 오늘 같은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거든. 근데 뭐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누나도 나한테 큰소리 칠 자격 없어. 아까까지도 아주 끝까지 우리 무시하지 못해 난리던데. 둘 다 달라진 거 없어서 오히려 고맙다. 그 덕에 나는 아주 통쾌하거든. 그러게 우리 집사람한테나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으면 우리가 뭐 콩고물이라도 줬을지 모르잖아. 그러자 신우이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뭐? 콩고물? 네가 그딴 소리하고도 계속 잘 살 것 같아? 이런 데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너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지켜볼 거야. 맞다. 네 누나 말이 맞아. 하늘도 너 같은 것들은 그냥 안 둘 거다. 다 하는 대로 받는다고. 니들 두고 봐라. 그 말은 엄마랑 누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는 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내가 잘 되는지, 누나랑 엄마가 잘 되는지. 저는 나서서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희는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외출 좀 하려고요. 누나,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혹시나 엄마랑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한테 연락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저번에 팔순 갔다 온 걸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그때 나랑 이 사람이 낸 돈으로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굳이 갔던 거는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였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얼른 가. 나가진 않을게.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남편은 무서우니 저를 잡으려던 거겠죠. 남편은 바로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경비 직원들이 올라와서 두 사람을 집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저를 폭행한 죄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우이를 고소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못되게 굴던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몇 달 전 회사에서 잘렸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허풍을 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세게 나갔죠. 그러자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겠다더군요. 저희는 두 사람의 각서를 받아 정말 공증을 한 후에야 선처를 해줬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 통쾌한 복수극을 하고 얼마나 후련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처럼 더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살려고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거나 바른 삶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한 행동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신경 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럼 긴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